저자 소개 겸 우리 책 소개. 저는 뭐, 우리 손정영 강사님을 그래도 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자 소개, 책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N잡러 시대라고 아, 하잖아요. 엔잡러,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N잡러,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네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의 전문적인 일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심리나 사람 마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에서 파생된 직업들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첫 번째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네. 기업에 이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를 하는 베이스나 강의의 주제들은 이제 힐링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관리, 음, 심리 네, 그 사람 마음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마인드 케어 쪽, 음, 마인드 쪽의 일이고, 뭔가 정신 건강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정신 건강에 관해서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이제 석사로 공부를 했고, 음,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강의를 하고, 또 심리 상담사로 실제 음, 이제 상담 센터를 가지고 상담사로 음, 활동을 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분야로 해서 책을 좀 쓰자라고 이제 음. 연락을 받은 게 제가 2015년이 첫 번째 책이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매년 책을 한 권 혹은 두 권 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권이 출간이 됐고 계속 음, 책은 또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 공식적으로 그렇게 직업군이 네, 심리 상담사, 책을 쓰는 저자, 그리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정신건강 쪽에 이제 강의를 하시. 강의를 하는 사람. 네, 음. 이렇게. 그리고, 네, 심리 됐습니다. 상담사로서는 직접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네네. 심리 상담을 상담 치료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강의보다 좀 어렵습니까? 강의보다 어떻게 비교한다는 게 좀 그럴 수 있죠.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 저희는 이제 요거는 혹시 또 영상으로 나가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치료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아, 치료는 그렇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 치료고 그렇군요. 저희는 심리 상담사 상담가 아, 네 상담 아, 심리사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구분을 해야 네,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치료라는 단어는 저희는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 네네. 치료사라고 하려면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제가 지금보다 너무 많이 공부를 더 해야 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이고, 둘 다 약간의 그,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두 개를 다 경험했을 때, 음, 이제 강의는 아무래도 무대에 서서 드러내는 쪽이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어로서 전달을 하고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면 심리 음, 상담은 이제 표현하고 언어로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역할이 조금 더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음, 강의는 일대 다수잖아요. 일대 그렇죠. 다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니즈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늘 음, 이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약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부분과 모든 직무 파트를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늘상 그게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심리 상담은 이제 1대1로 주로 개인이고 간혹 기업에서 집단 상담이나 이렇게 저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리 상담은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소진이 같아요. 강의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도 물론 그 어떤 한 사람 교육생 50명 중에 그 한두 사람 제 강의를 듣고 막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심리상자는 그것을 어,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고 변화를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쉽게 잘 안 변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그 책의 이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질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드릴까 하는데,
네, 우선 심리적 독립이란 표현이 네네,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심리적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책 어떤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시대에는 막 주식으로 뭐 난리잖아요. 요즘에 뭐 부동산에 어, 코인에 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어떤 출세, 입신양명이었다면 지금은 부자, 소위 말하면 리치 이런 쪽에 패러다임이 완전 쏠리면서 어찌 보면은 경제적 독립에 대한 키워드가 심리적 독립보다 글쎄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것은 네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심리적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부차적이고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본캔도 안 되는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 독립에 대해서 뭐 개념, 뭐 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갖기 위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심리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 뭐 심리 치유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주로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해답을 이제 드리거나 같이 방향을 설정해 드린 건 그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안정감, 편안해지는 거,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그런 걸 내 심리적 독립이다라고 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들 어머니 몸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탯줄을 끊어주잖아요. 네, 그 탯줄을 끊는데 저희가 표현할 때 이러거든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 번의 탯줄을 끊어야 된다. 한 번은 음, 육체적 탯줄을 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탯줄을 끊는 거다. 음, 네. 그러면 육체적 탯줄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다 끊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끊어야 네, 되는 시기와 어떻게 끊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음, 심리적 탯줄은 그야말로 언제 끊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끊는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차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독립과 더불어서 심리적 독립도 또 가능해지는 거라서 부모 자녀 간에 본다라면 축소해서 본다라면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맞물려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라면은 저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에는 경제적인 게 제 일이죠. 그렇죠, 먹어야지 그렇죠, 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좀 피곤해. 나 잠을 더 자고 싶어.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잠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 음, 거고 피곤하지만 참아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불쾌하지만 좀 무례하지만 참아야지 내가 이 음, 회사를 다닐 수 있다라면 그래서 내 통장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라면 참고 견뎌야지.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급급했던 거고 음, 그때는 심리적인 걸 우리가 정말로 뭐 케어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쵸 뭐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강의를 가더라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네, 니즈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심리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대표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욕구 유계설. 그 안전의 욕구부터 해가지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렇죠. 애정의 욕구, 뭐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위계잖아요. 단계설이란 욕구 단계설. 그 욕구가 밑바닥의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욕구가 있는데 그때 심리는 케어한다라는 건 욕심이죠. 니즈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리 케어는 그 2단계로 갔을 때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이런 나에 대한 질문이 막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기 정체감,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을 때 비로소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나 잘 살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되고 그때 이제 답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문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열고 상담사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 당신이 왜 힘든지, 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 독립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다울 때 가장 나의 편안한 상태, 자연의 상태,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심리적 독립이다. 특히 이제 어떤 가족 안에서 심리적 독립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그렇죠. 부모에게 네, 의존하지 예속되어 있고. 않는 거. 네네. 뭐 직장 아니라면은 뭐 상사나 그렇죠. 그런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 안에 조직 안에 내가 너무나 의지하지 않고 조직 언어로 한다면 뭐 자율성을 가지고 그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게 이제 심리적 독립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저는 그 표현이 딱 이렇게 아주 각인이 딱 아주 쉽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탯줄이 두 개가 있는데 육체적 탯줄이 있고 심리적 탯줄이 있다. 근데 진짜 육체적 탯줄은 우리가 뭐 명확하잖아요. 뭐 명확해요. 그게 끊어져 이게 잘라져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조그만 인격체로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야 심리적 탯줄을 실제로 나이를 먹고서도 안 자를 수도 있어요. 안 자르고 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책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생들이 명문대생들이 엄청나게 자살하고 2015년도에 맞아요. 미국에서도 뭐 엄청 근데 그 부분도 연동이 좀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나 부모님한테 뭐 잔디깎기 부모라고 기술하셨는데 다 해주니까 심리적이든 뭐든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육체적 고통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고통을 통해서도 이렇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심적 근육이 생기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아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좀 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네가 한번 해결해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안 차죠. 저 때는 진짜 저 때는 뭐 대마다 잡혀도 전 마지막까지 불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뭐 군대에서 아무리 뭐 구타가 심해도 저희 부모님은 아주 제가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줄 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예속되는 게 되게 많은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심리적 독립.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네요. 대표님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모와 융합되어 있는. 네, 맞아요. 근데 독립과 반대라면 이제 융합되어 있는,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굳이 독립을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 왜 필요해? 너무 편한데. 근데 그랬던 분들이 부모 밑에서만 살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 안으로, 사회 밖으로 나오면 이제 가정 밖으로 나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독립을 한다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근데 그 책임을 거부하거나 책임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혹은 뭐 불편감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도 적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잔디를 깎아주는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내가 나에게 잔디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엉켜붙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심리 문제는 제가 이제 저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직장인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냥 퇴사하고 싶어서 왔어요도 있고요. 처음 상담을 올 때 주호소 문제가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요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로 오기도 하고, 주제가 첫 호소 문제는 다 달라요. 음,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핵심이 되었던,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어떤 정서들은 굉장히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만들어졌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정서와 사고, 그러니까 인지의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애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대상만 바뀌었지 음, 계속해서 그 패턴이 되돌이표로 이렇게 반복되고 음, 있는 거죠. 본인은 이제 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해줬는데 그렇죠. 네네 다 해줘서 상처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음, 하나도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음, 상처가 남아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쨌든 가정 문제를 떼놓고는 심리 상담은 해소가 잘 안 되는 경우, 아, 안 되죠. 네. 거의 부모, 가족과 연관이 돼 있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로.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내담자들이나 만나보면 그러거든요. 왜 상담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사들은 왜 자꾸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를 하고, 과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그걸로 이야기를 짓느냐, 뭐 이렇게 결론을 자꾸 만들어 갔냐라고 하면은, 상담은 사실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이론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론 하나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들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진짜 과거로 아예 대놓고 이제 음, 문제의 핵심을 풀고 가는 거고 제가 주로 상담하고 있는 건 이제 게슈탈트 심리 치료라고 하는데 게슈탈트는 과거의 길을 일부러 꺼내지는 않아요. 지금 어, 여기 히어 앤 나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음, 하는데 음, 히어 앤 나우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사람과 누군가와 갈등을 자꾸 만들다거나 지금 현재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재의 문제들의 어떤 비슷한 맥락에 반복되었던 사건들이 과거 안에서 꼭 찾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음, 대부분이 사실은 패턴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담사까지 찾아오지 않거든요. 음, 패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서도 나는 갈등을 만들지만 B라는 사람을 만들어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갈등을 만들고 C를 만났을 때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패턴인 건데 그건 조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는 되게 말도 잘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상호작용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유독 조금 무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만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그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문제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갈등을 만드는데 무례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또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 나에게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음, 어떤 사고 패턴이 있거나 행동 정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어떤 사실은 뿌리가 있어요. 네. 음, 그게 촉발이 되었던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100%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일 가능성이 높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는 너무나 가정 안에서는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을 했는데 직장에서 자꾸 뭐 은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반복해서 받았다라면 가정하고 상관없이 뭐 직장 안에서 패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음, 어쨌든 지금 히어앤 나우의 문제는 바로 어제가 되었던 뭐 한 달 전이 되었던 어떤 과거와 같듯이 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는 뭐 떨어질 수가 연결되어 없는 네네 예, 점들의 연속이니까 그죠? 맞아요. 점선면이니까 그 부분들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이제 요 부분도 우리 저자님한테 네.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198페이지의 소제목으로 결국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이 된다. 네네. 사실 이제 저도 가끔은 제가 이게 이제 제 고백을 하면 네.
제가 원래는 그 박사과정을 심리학으로 들어갔다가, 코칭 심리로 아, 들어갔다가, 네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새 학기를 네네. 마쳤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떤 학과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음,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박사과정에서 전과하는 케이스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유일무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전과를 한 음, 거예요.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한 케이스가 없는 대학원장이 찾아갔더니 오케이를 해줘서, 음,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게, 어, 일단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일단 암이 2번 수술을 하나, 그리고 네네네. 개인 이제 가정 내에서도 이러면서 이게 제가 통제 바뀌잖아요. 음, 통제 바뀐 데다가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교수님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박사 논문의 이제 진행 과정에서 설문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300명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행히 비용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참 음, 좋았던 게 코로나 이전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이렇게 네네. 질문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마무리될 때 2시간 특강은 안 되지만 6시간 하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음, 잘 해줘요. 친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보할 때 제가 이 극도의 분노와 이해를 음, 못하겠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층간소음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낄 정도로 윗집하고 안 좋았거든요. 네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심사가 다 끝나자마자 학위 딱 결정 나자마자 소리가 안 들려요. 놀라운 사실은 물론 소리가 있죠.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했었는데 음, 이게 이 청각도 결국에는 내 분노와 이게 접합이 되면서 네네. 안 들리던 것도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이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제가 위에서 이제 막 이제 뭐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뭐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감정은 어떤 식으로 표출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런 표출이 된다라면 그리고 과연 어떻게 표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출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네네. 이게 표출이 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정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뭐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모든 감정은 다 그냥 감정이거든요. 뭐 음, 좋고 나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긍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나누는 것부터가 약간은 어,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화, 분노, 뭐 음, 슬픔, 두려움 이런 게 나쁜 감정은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느낄 수 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껴야 되고 슬픔도 느껴야 되고 두려움도 때로는 느끼고 공포심도 느끼고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조금 야무지고 막 이런 사람이더라도 듬직한 사람이더라도 그 안에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느끼는 것 자체가 감정은 절대 나쁜 게 아닌데 단지 이것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출되었을 때 음, 누군가를 공격하는 정서로 나아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부정적이다, 나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그 감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 요게 조금 먼저 해소가 되어야지 본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여유가 생겨요. 아, 화가 날 수도 있지. 내가 지금 화를 느끼는구나. 지금 두렵구나. 지금 누구라도 불안하지, 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허용하면은 되게 너그러워지는데, 음. 아, 인간이 덜 됐나 봐. 여기서 왜 아, 화가 나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성숙해가지고 지금 저런 아, 장면을 보면은 부끄럽고 하나 없다. 나 아직도 덜 됐네. 여기부터가 이제 약간 엉키는 그런 음. 상황인 거죠. 근데 모든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거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막 민주화를 이뤄내고 뭐 하고 산업혁명 그렇네요. 할 수가 없는 그렇네. 거죠. 그래서 음, 분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 발전이 있었던 거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 발전이 있었던 거고 그 음,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미래를 절대 계획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음, 그래서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고 내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구나. 다만 그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잘못 나올 수도 있어. 요건데 감정은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지금 화를 느끼는구나. 그런데 이 화가 저 사람을 향해 있어. 저 사람에게 내가 소리를 들으면 나도 기분이 상하지만 저 사람도 의아하게 놀랄 것이고 나를 쏘아볼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래서 음, 지금의 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음, 미리 이제 저희가 그래서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은 손해사정을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거. 그 손해사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음, 곧바로 표출하면 안 되겠네. 라고 알아차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감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감정을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식의 단계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야! 이 소리가 먼저 나가버려서 음,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야! 소리를 지를 거고 내향적인 사람은 화가 나지만 음, 참는 거죠. 음, 참는 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이제 어떻게든 제가 표출된다라고 한 거는 사람마다 표출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때리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른다면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것도 감정의 다 표현인 거죠. 누가 뭘 물어봐도 뭐 선택적 함구증 뭐 이렇게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을 거야. 말을 아예 안 한다거나 되게 다 표현되거든. 감정은 다 표출되거든요. 직장에서도 못마땅한 상사가 있으면 되게 수동적 공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되게 협조하고 싶지 않은 음, 내 감정선이 저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도 많이 했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얄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음, 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비관적이 되고, 나를 약간 조금,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싫어, 저 사람이. 그냥 뭔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거든요. 메일을 받았지만 곧바로 읽어보지 않는다거나, 걸러서 음. 안 읽는 경우 있잖아요. 읽지 네네. 않는다거나, 네. 혹은 내가 답장을 바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공격 형태로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표출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은 다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을 하시는 거죠. 음, 이런 감정 이런 거 나쁘겠다, 좋겠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정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우리가 내놓을 때도 그냥 투박하게 쭉 내놓는 것보다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내놓으면 훨씬 대접받는 기분이고 막 네네, 이렇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내가 느낀 감정도 예쁜 그릇에 좋은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법들이 있어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아이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네네. 대표적인 거고 이제 뭐 비폭력 대화 이런 것도 아주 좋죠. 그래서 음, 내가 느낀 감정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왜 느꼈는지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언어를 써서 대신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골무니까 표현은 하는 거죠. 당신이 그런 저에게 음, 왜 메일을 빨리 보지 않느냐라고 다그치듯이 말했을 때 제가 너무나 놀라고 속상하고 조금 멋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현은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혼자서 알아차리고 자기 공감.
우리가 공감은 타인 공감, 자기 공감 이렇게 나누잖아요. 타인 공감은 되게 타인 공감은 되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공감은 유튜브 광고 스킵하듯이 스킵하거든요. 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 공감을 먼저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내가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비위를 맞추고 있구나. 아, 내가 진짜 노력하고 있네. 나 애썼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감정이지만 나에 대한 연민으로 그게 채워지기 때문에 화가 확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아주 이제 지금 한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내 숨소리 하나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간에 아마 결혼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했어 막 손가락질을 얘기하진 않더라도 뭐 배우자가 지나가는데 한숨 한 번 쉬고 지나간다거나 그냥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게 사실 더 서늘하고 그게 내가 뭐 잘못했나 눈치 보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진짜 어떤 형태들은지 그러죠. 왜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나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나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기분 나쁘다 그래? 근데 그 숨소리 하나로 이미 전달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잘하는 방법이라서. 찔려서. 제가 사람마다 생각보다, 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우리가 심리에서는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동적 공격으로 약간 애먹이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감정은 난 지금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서운했어, 섭섭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안 나올 때 상대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나쁜 감정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정을 이분만 시켜서 나눠버리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편안한 사람들은 저는 그러거든요. 화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니까. 네,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면 아이가 이제 여름방학 하면서 시골 할머니 집에 다녀왔는데 갈 때 저희 집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강아지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근데 얘가 딱 생각했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사촌들이랑 노는 시간보다 강아지를 자기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안 데리고 가자니 강아지한테 미안한 거야. 그럼 혼자서 집에 자주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다 맞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갈게, 엄마 했다가, 그런데 그러면 세모를 내가 계속 봐야 되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윤이 마음에 지금 엄마가 보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두 개가 들어있네? 그랬더니 얘가 딱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은 나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하윤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기 싫기도 해.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감정을 동일한 상황에서 다 느낄 수 있어. 너만 그렇게 느껴서 네가 지금 나쁘다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너무나 지금 자연스러운 감정 느끼고 있는 거야. 엄마도 그래. 라고 엄마는 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누구나 이렇게 두 개씩 감정 느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편안하게 엄마 맞아. 나 데리고 가서 놀고 싶기도 한데 가서 얘를 목욕도 시키고 발바닥도 닦아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아. 네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끔 해줬었죠. 어떤 게 네 마음에 더 편할 것 같니?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되게 편안하게 아이하고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감정을 구분 지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워낙에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참 강하게 와닿네. 우리는 보통 감정하면 또 이분법적으로 해서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고
또 분노, 화 이러면 쓰레기 같은 아, 감정이야. 네네. 그거는 드러내면 안 돼. 그건 미성숙한 왠지 사람. 미성숙하고 옳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인데 아까 그 예시가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분노의 감정들이 모여져서 혁명, 네. 민주화적인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인간의 문명이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발전했죠. 있었고 네. 두려움의 감정들이 모아지면서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중요하지 없죠. 않고 단 하나도 네. 쓸모없는 게 없는 감정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주입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분노와 화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자꾸 맞아요. 바라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들은 이걸 시청하시는 분이나 네. 기사를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괜찮구나. 내가 당연하죠. 미성숙하지 않구나. 저 자체도 벌써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가끔 어, 이렇게 와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근데 네네.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많이 내렸거든요. 음, 운전하다가 많이 안 내려요. 요즘은 웬만하면 크락션 안 누르겠다. 그리고 내리지 네네.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 급한가 보다. 물론 이제 음, 나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음, 5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건강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귀한 표현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어, 이거 그래서 네,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게 이분법으로 감정을 나누다 보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주 과하게 긍정을 요구하죠. 그렇죠. 너무 너무 억압적이에요. 과하게. 너무 너무, 강요를 해. 네네,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요 상황에서 나는 좀 귀찮기도 하고, 나는 조금 그렇지, 싫은데, 여기에서, 좋아요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뭔가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억지로 그걸 끌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공허하다, 인생이 좀 허무하다, 뭐, 직장 생활 잘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맥주를 마시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런 이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음, 보니까 힘들게 일했으면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괜찮은 건데 힘들게 일해놓고 누구나 하는 거죠. 이 정도 고생을 그렇지. 해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약간 본인 스스로가 인지 부조한 거죠. 너무 힘든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 정말 난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 독립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대 경우. 문화가 좀 있고, 약간 맞아요. 남성주의 문화가 있는 거야. 좀 있어요. 파이팅! 네네. 그리고 힘들면 안 돼. 지는 거야. 막 이런 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압적으로 어릴 때부터 예, 억눌려 있죠. 우리한테 이렇게 눌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죠. 그럼요. 예, 네네.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내도 웬만한 하고. 고통과 고난은 이 정도야 그리고 파이팅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의 그 소아이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질질질 끌려왔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인생이 마라톤인데 너무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다들 막 좋아 좋아로 막 뛰어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중년이 되었을 때 더 허무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실존적인 고통들을 좀 많이 느끼게 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병들어 있다고 봐요, 저는. 자기 표현이라든가 표출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가식적이고 맞아요. 이중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쇠뇌가 넘어서서 인지 부조화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음. 그냥 인지 부조화가 일상인데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그게 완전히 그렇죠. 병들어 버린 음.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짜 긍정, 가짜 감정으로 이제 꼭 감정 노동자들만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 아니라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면 안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러 음, 가지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이 다 이런 사실은 작은 감정 안에서 그 감정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음, 장소 뭐 조직 이런 게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2차, 3차로 문제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어떤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 봤을 때. 예, 예.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또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216페이지에 이제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 발달을 위해서는 매우 적절한 역경의 반복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그 표현을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저는 야,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이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기사화해서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 그래서 저도 강의 중간에 뭐 우리 대표님하고도 뭐 그렇지만 강의 중간에 저는 그런 말 하거든요. 고난이 축복인 경우도 있다. 음, 근데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분명한 뭐 성공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성장한 그럼요.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로는 굉장히 저항하고 싶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우 뭐지? 이러면서 이게 음, 진화론적인 접근이라 그러더라고. 두려운 거니까 변화도 두려워하고. 근데 그쵸, 그쵸. 저는 이 최적의 좌절이라는 표현을 우리 저자님한테 질의를 던지면서 네. 뭐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얼마만큼 이 역경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 발달과 자기 성장에 유의미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은 사실 다 의미가 있죠. 모든 경험이 유의미하죠. 그런데 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라고 하면 극과 극의 경험이거든요. 음,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계속 좌절만 경험하는 건 그렇죠. 생각받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많은 결핍을 만들고 그 결핍에 그 사람을 손상시키죠. 심리적인 어떤 굉장히 취약한 심리를 만드는 음, 거고 너무나 최상의 경험만 한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나르시시즘, 음,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지는 뭐 음, 소시오패스니 음, 나르시시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최고의 어떤 음, 경험들만을 음, 시켰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인간으로 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음, 누군가와 대화가 통하고 무슨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좌절했지만 그거에 또 열심히 가볼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할 줄도 알고 그냥 상식선의 어떤 인간됨을 가지고 가려면은 적절한 좌절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적절한 플러스 자죠. 적절한 성공이 같이 있어야 된다. 네, 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음, 하인즈 코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얘기예요. 음, 한 음, 사람의 어떤 자아, 음,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음, 성공에 음, 이 두 개가 믹스되었을 때 가장 어떤 성숙한 음, 자기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애들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타기 그렇죠. 위해서 자전거 타기. 연습하는 뭐 걸음마 연습하는 적절한 근데 걸음마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000번 넘게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적절한 자절이라고 한다면 한 2만 번, 3만 번을 넘어졌어. 그럼 못 일어나겠죠. 걸음마 못 하겠죠. 그 그렇죠. 너무 좌절만 지나치게 해버린 음,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어, 때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음, 적절한 좌절 특히 이제 부모들 아까도 심리적 독립하고도 조금 연결되지만 모든 것들의 최상의 경험만을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죠. 그렇죠. 학교도 최고로 좋은 데로 보내내고 친구도 엄마가 부모를 다 짜대서 최고의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애를 친구로 엄마가 또 만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친구마저도 엄마들이 맞아요. 만들어주고 다 길을 닦아주는데 그럼 그 아이는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최상의 경험만 하겠죠. 성공의 경험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절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직장 안에서 만약에 승진 시험에 뭐 실패했다거나 뭐 승진을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프로젝트에서 뭐 탈락됐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위로도 할 수 있고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공만 했던 사람들은 저걸 왜 못해? 바보 아니야?
좀 부족한 거지. 너무나 이제 자기 위주로. 그래서 관계 안에서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음, 좌절만 너무 한 사람은 이제 결핍이 많다 보니까 그 그렇죠. 결핍이 또 열등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월을 쫓아가서 열등 우월감을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나 결핍이 많아서 열등이 생기면은 네거티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 성숙한 두루두루 어떤 상식선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자기가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저는 아이 부모 교육할 때 첫 번째 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음. 부모의 최종 목표는 마라톤의 경주를 시작한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같이 옆에서 뛰어주되 심리적 탯줄을 끊는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심리적 탯줄을 끊는 시기는 이 아이가 이제 나 없이도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물론 가끔 너무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면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의 선택과 책임은 저 아이가 그러니까 심리적 독립은 선택과 책임이거든요. 질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를 엄마가 알고 끊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 시기는 그 아이는 언제 만들어지냐? 적절한 좌절을 한 아이. 적절한 성공을 한 아이가 심리적 독립의 시기를 맞이한다. 물론 부모가 그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건 적절한 좌절을 했을 때 괜찮아.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성공을 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이런 게 좀 잘 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전반적인 적절한 좌절과 성공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심리적 독립까지도 연결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좌절이 일종의 밸런스가 좀 맞춰져서 중요하죠. 네네.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또 네네. 좌절만 해버리고 또 네. 너무 또 성공만 해버리게 되면 자기 성장도 그렇지만 자기 교만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왜 직장에서도 대표님, 리더가, 방향은 제시해주지만 숟가락을 떠먹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주 뭐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를 할 때는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팀 내에서 잠깐의 어떤 부분이라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를 그냥 그대로 놔두기도 하잖아요. 이 직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똑같거든요. 부모 눈에는 뻔히 보여요. 제가 넘어질게. 저기 이렇게 가다가 저기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얘가 퍼드를 너무 빨리 밟으면 여기에서 분명히 발을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 부모 눈에는 보이지만 넘어지도록 놔둔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적절한 좌절. 네. 그러니까 이게 승자의 저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보통 임원들이 부장급에서 임원으로 넘어가면 임원직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음, 자기가 실무자로서는 워낙에 잘 해왔는데 임원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스루잖아요. 그쵸. 네. 누군가를 키워내고 누군가가 성과를 만들어내게끔 조력하는 관리, 건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 뭐 워낙 잘나게 실무를 잘 해오다가 누군가를 통하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니저나 지점장을 할 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저걸 못하지? 못하지. 왜 저걸 안 하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왜 못하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리더로서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상당 부분, 야, 누군가를 통해서 성과를 낸다라는 건, 정말 내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힘들구나.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적절한 역경과 왜, 스포츠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선수가 감독이 되면 다 맞아요. 박살나버리고. 음, 적절한 균형. 근데 저도 요즘에, 제 막둥이한테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희 딸은 잘 따라와요. 이렇게 하면 음, 툭 하면 그냥 바로바로 받아먹어요. 받아먹고 음. 탁탁탁탁. 아빠, 이렇게 되는데, 막둥이는 계속 틱틱틱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네.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잘 기다리고 잘 견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네, 참 머리는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갔어. 보고 있기가 견디기가 힘든 네, 거죠. 근데 어쨌든 기다려야죠. 네, 제가 네, 봤을 때도 본인이, 그렇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세우기 전까지는 기다려줘야 네. 되는데, 아, 이거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근데 그러게 이 됐어. 질문은 꼭 드리고 네네. 싶어요.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이제 뭐,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제,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을 텐데, 엔잡너라 네. 하더라도, 네네. 네, 강의가 이제 주업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자영업자들, 네.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자꾸 정치 문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음, 조금 화가 나는 게 좀 있어요. 네네. 얼마만큼 그들이 뭐 그렇게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단히. 근데 어쨌든 취준생도 당연히 여파가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그럴까? 심리적 음, 좌절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시고 이제 심리로 이제 사람들에게 용기와 어떤 동기부여를 하신 입장이니까 한번 좀 마무리는 그 부분을 좀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저희가 쭉 해왔던 내용들이지만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존적 고통이라고도 네, 얘기를 네, 네, 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평생 느끼면서 사는 게 아마 불안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불안과 이 걱정과 너무 예측 불가능한 이 현대에 대해서, 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음, 나만 이렇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다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덜어는 정치인들의 문제인 것도 그렇죠, 있고요. 맞아요. 어떤 것은 덜어는 전 세계 문제이기, 사회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음 책에, 제 책이 사실 주제이긴 한데 이것은, 네,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기 자비인 것 같아요. 자비. 자기 자비. 네네. 자비라고 하는 건 이제 연민이죠. 그러니까 음, 연민은 사실은 누군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음, 근데 그 마음을 타인에게는 우리는 너무나 잘 발휘를 하는데, 나 개인에게는 사실 잘 발휘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그런 어떤 연민, 나에 대한 어떤 자비를 좀 발휘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자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라보는 음, 마음 챙김. 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많이 좌절했구나. 내가 많이 실패감, 패배감을 느끼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 뭐 이유를 달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느끼고 있구나. 마음 챙김의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그냥 알아차려 주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듯이 내 스스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잘 견디고 있네, 버티고 있네.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오늘도 신문을 보고,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오늘도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내가 갖춰야 되는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해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 우리는 칭찬을 할 거거든요. 야,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너 그런 생각까지 해서 대단하다. 그걸 나한테 그대로 칭찬해 주는 거고, 마지막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시기에는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구나. 나도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보편적인 어떤 인간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편성의 원리를 나에게도 적용시키시면은 조금은 견디실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저도 요즘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적 문제를 저희 내담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심리적 문제는 100%
이 마음에서 다 만들어진다라고 사실 오해들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저런 어떤 것들은 내가 체력이 딸려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담자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음, 섭식장에 잠을 자지 못하시기도 하고 우울증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패배감이 굉장히 짙게 이제 깔려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점점점 깊어지시는 분인데 자꾸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런지 봤더니 먹는 게 없어요. 여름이 되면서 먹는 게 없고 운동을 어, 안 하고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체력이 딸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밖으로 낮에 나가질 않아요. 아, 너무 더운데 이 더운 날 내가 나가면 너무 고생하겠지. 밖에 나가지 않고 낮에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을 그렇지. 낮과 설치고 밤이 바뀌죠. 네, 그 잠을 못 자.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피로감이 또 쌓이고, 막, 신체적으로 너무 에너지가 소진되겠죠. 그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이제, 나는 뭘 하기가 싫구나, 뭘 해도 나는 목표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낼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꾸자꾸 악순환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체력적인 문제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해결하다 보면 큰 덩어리로 뭉쳐져 있던 것들이 좀 해체될 수도 있다. 저 완전 100% 동의해요. 완전 100%. 심리 문제 있는 분들은 일단 뛰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 운동 좀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체육관, 복싱 어, 체육관을 해서 심리적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스파링도 좀 하고, 이렇게 좋은데요. 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3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뭐, 매년, 뭐, 매일같이 이렇게는 아니지만, 거의 한 10년 정도를 중간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어,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가끔 뭐, 가볍게 스파링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운을 많이 시켰어요. 특히나 막 어, 술, 담배로 막 분노를 표출했던 거를 술, 담배 딱 끊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굉장히 제한이 건강해진다 했죠. 아니,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예, 네네. 내면의 근육이, 마음 근육이 굉장히 내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육체적, 그러니까 중요해요. 체력이죠, 체력. 이게 네, 제일 체력이 중요해요. 뒷받침돼야 돼요. 네, 그게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다 끝났으면 이제 아까 초반에 왜 감정 표출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어떻게든 감정은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심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연구 결과 언어화 시키는 거예요. 내 언어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음, 언어로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잖아요. 음, 그래서 누군가와 안전한 대상과 말을 하면서 나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아까 제가 예시 들어드린 건 다 말로 하는 것들이었죠. 네, 네, 근데 그게 네. 어려우신 분들은 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 일기라든지 이런 걸 쓰셔도 음, 되고 오리지널 감정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감정 비슷하게 다 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표출과 표현은 다른데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여기는 때려도 되는 장소야 라고 음, 스파링 하는 장소는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힘을 네. 실어서 해서 제 쌓여있는 어떤 감정, 그 스트레스를 네, 허용된 공간 안에서 풀어내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왜 심리치료 보시면 EBS 같은데 신문지 뭉쳐서 때리게도 하고 저희가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을 그 신문지에 실어서 표현하는 거고 실제 감정 심리 상담 장면에서는 그런 어떤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술 치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감정들을 입체로 빼내는 작업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운동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심리 상담생 따라 복싱 체육관을 같이 옆에 딱 붙여놔 놓고, 제가 볼 때 협업을 손정현 대표님 여기서 하고 계시면 제가 체육관 하면서 이렇게 너무
너 또 네, 싸고 또 MOU 맺는 걸로 저희가 MOU도 맺어가지고 아니 제가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막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워낙에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 좀 되고 네네. 싶다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생각을 좀 왕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이게 학위 과정이 끝나니까 약간 허탈감도 좀 밀려오고 약간 이제 놀아야지 했는데 이게 그쵸, 노는 게 그쵸.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 심적 약간 그 공백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귀한 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놀아도 저도 된다라고 허용하세요. 그런가? 놀아도 아, 된다. 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워낙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한 3달 전에 끝나자마자 이제 골프도 좀 배워보고, 오, 요즘에는 네네. 새로운 걸 좀 많이 해보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서 골프를 좀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한테도 좀 시간을 좀 주고, 여유를 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진짜 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잘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기자비와 자기연민은 뭐 쓰고 계신 중이세요? 아니면 네네. 그것도 이제 시작을, 연말 네. 이제 시작을 했고, 시작하시는구나. 내년 3월 봄 출간 계획으로 해서 출판사하고는 지금 그렇군요. 계약이 돼서 이제 네, 제가 열심히 써야 되는데 조금 놀고 있구나. 게, 게으르게 쓰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뭐 이렇게 네네. 너무 허용하고 있어요. 그 책도 좀 나오면 나중에 귀한 네, 시간 뭐 해서 인터뷰하면 그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기사 나오면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이 책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질문해 자, 주셔가지고, 잘 뽑았나요? 네네. 네. 저도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의미 그런가요? 있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무탈하게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도요. 네, 건강하세요. 네.